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아소타로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근데 반대잖아요. 자, 한일 관계와 양국의 정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본인들 한국이 직접 선거제를 부러워하면서도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모습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요? 이런 이중적 시선의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문제를 일본 내에서 제기하는 게 왜 우리는 총리를 직접 뽑지 못하냐. 이건 아무래도 일본 정치 시스템의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을 좀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한국이 부럽다. 국민의 권리죠. 예, 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그리고 선거 시즌이 되면 좀 그 선거 분위기 좀 이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선이다.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막 응원을 하고 막 굉장히 뜨겁게 모든 관심이 그 대선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예, 뭐 조금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그것들이 굉장히 좀 하나의 축제. 예, 축제 같은 그러한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선거는 축제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축제 같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우리도 좀 이렇게 흥겹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서는 후보 그 앞에서 이제 춤추는 그 알바 있잖아요. 자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되게 흥겨워 보인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촛불 시위는 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인들 자체가 시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좀 유력하게 나오는 썰은 예전에 이제 60년대 때 이제 전공투라고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이 전공투가 시들해지면서 이게 극좌 운동으로 변하면서 이제 극좌 운동이 굉장히 폭력 시위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시위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인들은 시위를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일본인들이 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앞에 나와서 이러한 자기의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그냥 보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자민당 70년 일단 독재와 세습 정치가 고착화된 일본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민당 세습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꽤 문제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제 세습 정치 문제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일본 세습 정치는 일본 내에서도 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습 정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저 어느 지역에서 그 참여연 그 후보로 나오기로 한 후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그쪽에서 이제 유력 정치인인데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번에 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또 그 전혀 다른 정치적 지위에 있는 그 입헌민주당이 그 딸을 지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도적인 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에서는 황당하게 이러한 그 세습 정치가 이런 황당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투표도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그 세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인들 스스로가 세습을 지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면서도 스스로도 지지하는. 근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유력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의 딸이니까 네. 뭐 잘 하겠지 하면서 네. 이제 찍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가업을 잇는다. 좀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엔 가업 있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정치에까지 옮겨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약간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가업을 이어받는 막 그런 게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막 그렇게까지 일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본은 뭐 초밥 만드는 것도, 우동 만드는 것도 대대로 이거를 그렇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장인을 이어가는 뭐 이런 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도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네. 일본의 언론이 자국 정치보다 한국 정치를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도 있다는데, 국민의 뭐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한국 정치를 더 자세히 다룬다기보다는 일본의 정치 뉴스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TV 뉴스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 TV 뉴스를 보면은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정치 뉴스가 있긴 있는데 정말 짧게, 그리고 정말 별것도 아닌 그러한 뉴스만 내보냅니다. 좀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 내보내긴 하죠. 뭐 어떤 선거철이 된다. 아니면은 또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던가 뭐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뉴스를 내보내긴 하는데 굉장히 좀 짧게 내보내고 좀 비중이 적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정치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내보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최근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진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비중 있게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심층적으로, 더 자세하게 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정치 뉴스를 안 하는, 보도하지 않는 TV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보니까 TV에서 일본 정치 뉴스를 보도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소타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는 말을 항상 하고 다닙니다. 근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 그 나라는 개판이 되잖아요. 예, 정말 최악의 정치인이 정말 정권을 잡게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정말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은 TV 뉴스도 정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본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아소다로의 발언처럼 일본의 투표 방식이나 뭐 TV나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그렇고, 뭐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뜨겁게 뭐 그 부분에서 반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목소리를 내잖아요. 반대를 하던 반대하지 않던,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목소리를 내잖아요. 어쨌거나. 그것도 총칼 없는 평화로운 네, 정말 평화롭게. 뭐 그걸 또 시끄럽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평화로운 촛불 집회. 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한다면 정말 유럽 같은 경우는 막 무슨 막 불 붙여서 막 굴리고 막 던지고 때를 부수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용하잖아요. 그거에 비교하면 정말 평화롭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평화롭습니다.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변화도 없는. 네, 그래서 자민당이 뭐 지금 뭐 한 70년 가까이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고, 예, 그리고 계속 세습 정치인이 다른 당이 있긴 한 거죠. 다른 당 있긴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양쪽 당이 이제 좀 공평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최근에 참정당이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됐죠. 외국인 배제를 외치면서 참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자민당의 표가 꽤 참정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참정당이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참정당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일본의 정당들이 전체적으로
우편향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참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좀 일본의 정치권이 좀 어떻게 바뀔지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내면서도 투표권이 없는 제1동포 문제를 일본 사회는 그러면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본에서 있는 뿌리 깊은 그 외국인 혐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동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한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제1동포를 뭐 아무래도 외국인으로 생각을 하고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은 일본인도 차별을 했습니다. 전쟁 반대 그리고 제국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국민으로 몰아세워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차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이제 일본의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공산당이라든지 좀 이런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반대하다 보니까 비국민으로 몰리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뭐 강제 노역을 하고 하다가 뭐 사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태의 그 차별을 이제 제2동포 분들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조선학교 차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은 그 무상교육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조선학교만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조선학교만. 그 모든 외국인 학교도 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조선학교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차별이죠. 이거는 기본적인 교육권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권조차도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예전에 나이키 광고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 광고가 나이키가 몇 년 전쯤에 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차별에 대한 캠페인. 한국에서는 그 나이키가 학교 스포츠 폭력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거든요. 학교에서 그 스포츠 선수들, 학생들이 뭐 코치나 감독에 의한 폭력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일본에서는 차별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 광고에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학생, 지금 말씀드린 조선학교 학생이 출연하고 그리고 피부색이 검은 이제 흑인 학생도 출연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지매,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로 그러한 것들을 극복을 한다. 그러한 좋은 내용의 광고인데 이 광고가 나오자마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뒤집힌 이유가 일본에는 이런 차별이 없다라면서 정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 광고는 TV 광고 중단됐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광고도 바로 삭제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꽤 논란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외신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크게 논란이 됐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좀 고질적인 외국인 혐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최근에는 그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참정당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외국인 배제, 외국인 혐오 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커다란 그 논란이 되면서 이제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본인이 그 오히려 더 이제 피해를 입는다. 뭐 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한 그러한 정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본의 고질적인 외국인 혐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진보 진영조차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들이 다른 역사 문제와 달리 유독 독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역사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일본인들도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만 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지만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도 같은 경우는 땅하고 이제 영토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한국과 북한 좀 이러한 거 예를 든다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 뭐 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영토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 그 센카쿠, 갸오이다오라고 하는 그 문제. 그 바다인가? 예, 그 섬 문제 있고, 위로는 그 러시아, 쿠릴 열도,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고 부리는 쿠릴 열도 문제 있고, 또 한국하고는 이제 독도 문제하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영토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또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냐, 뭐 이러한 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본 진보 정치인조차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이 영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도쿄에 영토 박물관인가 영토 자료관인가 제가 이름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 갸오이다오, 러시아 크릴 열도, 그리고 한국 독도 이 세 개를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가장 강조하면서 해놓은 게 독도입니다. 독도. 거기서 이제 독도 강치 또 이제 박제를 해놓고 그 실제 박제해놓은 강치도 이제 거기다 전시를 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혐한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이용되어 왔으며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일본의 태도는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이 아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베가 본격적으로 정치로 끌어들였고 그 정치로 끌어들이면서 혐한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지지율 올리기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했죠. 그래서 아베 때 이제 혐한이 이제 절정에 달해 있다가 이제 그 위에 아베의 사망. 이제 아베가 이제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뭐 키시다 뭐 그 전에 누구였죠? 뭐 그러한 총리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베만큼은 아니에요. 아베만큼은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아베가 또 사망을 했고 또 한국에서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서 굉장히 친일적인 정책을 펼쳤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혐한에 대한 보도도 싹 사라졌고 혐한 서적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혐한은 지금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지금 그리고 일본 사람들 2025년 지금 이제 하반기죠. 지금 일본 사람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혐한이 정말로 줄어들었는지 뭐 늘어났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표면상으로는 이제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보면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혐한 세력이 온라인으로 전부 옮겨갔다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도 이 혐한 세력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일본 정부에서 혐한을 부추기거나 아베 정부 때처럼 뭐 부추기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조용히 뭐 좀 있다고 해야 할까 뭐 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쪽에서의 그런 혐한은 굉장히 싹 다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가 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퇴해라. 라고 지금 그 자민당에서도 이시바 총리 사퇴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8월쯤에 이시바가 사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총리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이시바 총리 사퇴하지 말아라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시바가 사퇴하게 되면은 일본 사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브레이크가 달리지 않는 그러한 극우로 갈 수가 있다라면서 그것을 우려하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를 한 이유가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총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다음 총리 1순위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타카이치 사나에라고 여성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구구입니다. 아베보다 더한 구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은 일본 사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구구 사회로 갈 수가 있다 라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타카이치가 총리가 된다면은 아베 때보다 더한 혐한 세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